안녕하십니까. 자, 땅짓고가 마련한 저희 이제 신년 특집입니다. 2023 부동산 시장 대전망. 저희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잡아봤고요. 자, 먼저 저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토끼의 해인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그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첫 어떻게 보면 이제 땅짓고 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면 이분들이다. 예, 전문가 정말 손에 꼽는 전문가들 네 분을 좀 한꺼번에 참 어렵게 저희가 진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전체적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집값과 함께 이제 임대차 시장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은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1월 3일이었죠. 예, 정부가 이제 올해 업무보고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변수들을 또 한번 좀 짚어보는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과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 저희도 이제 사전에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6%가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다. 근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폭과 이런 것들의 문제만 좀 이제 다르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저희 이제 커뮤니티 조사 결과도 보면은 뭐 지금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하락 쪽이다라고 보신 분이 80%입니다. 한 10,000여 분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뭐 보합이 13%, 오를 거다라고 보신 분은 한 7%.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전망하고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올해 이제 전체적인 집값 뭐 큰 어떤 이제 전망, 큰 틀의 전망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전에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대부분 다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시중에서의 관심은 하락은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하락과 관련해서 내가 주변에서 느끼는 어떤 하락폭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 2022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저기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집값이 4.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12월치까지 다 한다면은 하락폭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7%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부분과 아무리 7%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적은 폭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어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평형이라든지 선호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균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저런 어떤 그것에서 비추어서 본다면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쪽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금 1월 3일 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굉장히 억눌려 있던 수요 심리가 다소나마 진정세를 보이면서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연착륙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3에서 5% 내의 어떤 마이너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은 사실은 작년도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폭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하락이라는 점에서 수치가 다소 3% 내지 5%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신다면 그 정도 폭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가격 지수들이 있는데 나름의 이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쓰는 부동산원 지수
나 혹은 국민은행 지수나 이제 부동산 114 지수 같은 경우는 시세 지수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중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로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는데 실거래가 지수의 그 고점은 작년 10월에 왔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전국으로 따지면 10% 이상 떨어지고 서울로 따지면 한 15% 이상 떨어진 상황인데 이 시세에 기반한 지수들은 작년 한 중반쯤이 고점이고 뭐 하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의 강도나 하락의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실거래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일단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걸 이제 좀 다들 인지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좀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도 있지만 해외 문제가 지금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또 부동산 버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이 또 금리 인상 아직 안 마치고 있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실업률이 안 낮춰지고 있어서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자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시장 소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리스크가 발현했을 때와 리스크가 잘 유지되고 관리됐을 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에도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게 터지면 이제 이게 생각도 못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점점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외 여건에 따라서 안정적이다. 만약에 리스크들이 안 터지고 미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이 안 터진다고 가정할 때 거기다 대한민국까지 안정적으로 PF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다 조정이 돼서 기가 막히게 넘긴다고 하면 3에서 5%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진다라면 그때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10%대에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네. 그 2022년도에 이제 부동산 이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 부동산이나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한 5에서 7%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나 이제 요즘은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호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거의 한 20% 정도 이제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하락폭이 굉장히 약했는데 한 7월, 8월서부터 하락폭이 커졌고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한 버블, 그다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신용대출 받았는데 기준금리 올린다고 바로 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본격화된 게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1년 정도 후부터 이게 본격적인 지금 폭락세에 가까운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이제 22년도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23년에도 당연히 계속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도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오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쌓이는 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뭐 한 20에서 30% 이상의 하락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갖고 있는 그런 숫자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다 틀리니까. 근데 현실에서 벌어진 그 숫자 갖는 우리의 경험들이 뭐냐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와 해외 이제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이들 아시듯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실거래가 지수로 그 시세라는 지수는 해외는 없습니다. 실거래 지수밖에 없고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한 수도권이 한 18%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벌어졌던 그런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겪었던 그런 하우스포의 문제지만 사실은 하우스포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진 않았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마진한 그런 성격으로 이제 유지되었던 거고 미국에서 그 난리가 부렸던 원인이 됐던 금융위기 시절에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실거래가 지수로 하락한 폭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냐를 이제 동일한 실거래가 지수라는 같은 성격을 가진 지수를 비교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감이겠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금융이 그렇게 난리를 부르고 세계를 망쳤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어떤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전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판단들 뭐 하락의 속도들 이런 것들은 그 스펙트럼에서 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락 그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택 가격 부담 지수를 좀 비중 있게 보는 편인데요. 그걸로 계산하면은 지금 우리 노무현 정부 때가 164.8 최고점치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위친 집값이라 그랬고 작년 2분기가 204를 넘었었어요. 그리고 3분기가 214로 올라왔습니다. 도리어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금리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뭐 기본 조건은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그게 8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수치가. 그럼 204에서 85 하면 거의 뭐 5, 60%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닥이었고, 그거를 이제 역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으니까 그 버퍼를 조금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20, 130은 가야지 시장이 이제 움직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하면 그게 3, 40%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수치랑 또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지만 원희룡 대표께서도 대표가 아니죠.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뭐 몇백 일이 지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모 일간지랑 인터뷰 하실 때 뭐 PIR 지수를 표현하셨지만 그걸 역살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40%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PIR 지수로 뭐 한 10에서 12까지 가야지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도 이미 시장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 대책 완화를 푸실 때도 그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뉘앙스가. 그렇다면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나 시장 참여자들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느낌상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치 5%, 3%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처럼 수치는 진짜 통계 만드는 데서 이거 변동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변동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진 금리와 소득 수준과 이걸 딱 정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신 말씀은 생각보다 이게 하락폭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폭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인지하시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올해는 뭐 아까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세가 좀 둔화되면서 연착륙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바닥인지는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 뭐 어찌됐건 조금 이제 급락세는 좀 멈추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향후 시장의 이제 상황들을 지금까지 주택 시장이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충격파가 이제 큰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체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로 오는 그 충격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 자체를 고스란히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각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굉장히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짓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가격 변동에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급 상황을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부분과는 동떨어지게 금리와 심리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축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1.3 조치 대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 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전망치들이 이러한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조사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어떤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키웠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연준 쪽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건 좀 다릅니다만 미국 쪽의 IB 쪽, 즉 투자은행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반기면은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12월 달에 연준의 그 보고서 쪽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앞으로 추가적인 1% 포인트적인 추가 상승을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피벗 그게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책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거기에다 같이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2024년의 총선을 대비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시장에서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후속 대책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린다면은 저는 하반기에 들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파가 완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는 그래서 바닥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반등을 하는 건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이제 얼마나 더 바닥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예.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걸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여파가 이제 시작하는 정도거든요. 주택 시장에 이제 그 여파가 이제 미친 거고 내년에 대한 그런 그 상황 바닥이 언제쯤 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워낙에 묶어둔 게 많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상은 사실 규제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떨터 버릴 게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원하지 않았던 무기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선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점이란 부분은 제 생각에는 거래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IMF 그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한가 때문에 못 떨어지니까 이 사실 회복할 수 있는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한가를 그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저점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회복되는 상황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 구독자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한 걸 좀 보면은 집값이 바닥을 찍는 시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2023년 상반기 11%, 2023년 하반기 24%, 2024년 19%, 2025년 12%, 2026년 33%. 뭐 그래도 제일 많은 의견은 2026년 이후. 또 예, 그게 가장 많고 두 번째가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예 한 부분은 길게 갈 것이다. 또 한쪽은 그래도 하반기면 회복이 될 거야라는 기대. 약간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좀 숫자로 좀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 설문조사를 보면은 36%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70%가 다 장기성을 보잖아요. 그럼 일단 뭐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해서라도 대다수가 저렇게 방향성을 틀 것 같고, 그럼 저 36% 중에 어떤 구성원의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다주택자분들이 한 10% 되거든요. 10%는 빼야 된다고 보면은 20%만이 혹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7대2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저분들도 저희보다 더 샤프하신 것 같아요. 정보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닥 얘기가 나왔는데, 바닥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왜 시작이라고 판단되냐면 일단 터진 게 없어요.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경매 물건이 지금 2배가 늘었다고 하는 게 한 200개밖에 안 됩니다. 100 몇십 개, 100개.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변동성 금리 중에 우리가 대출 받은 분들 중에 리스크 요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상반기는 바닥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에 임대차 3법이 진행되고 이 전세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사이에 서울하고 경기도의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서울은 조사하니까 70에서 75%, 경기도는 75에서 80%가 다 전세 대출 계약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액수를 떠나서 일단 대출이 꼈다는 얘기고, 지금 역전세난이 나는 이유는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5억 받아봤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8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룸 사시던 분조차도 아파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역전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년도가 고점인데 20년대 임대차법이 됐잖아요. 쭉 폭등하고 뭐 기사에 줄 서서 집 보고 이런 게 가을 겨울까지 갔으니까 2021년도 넘어가면서 꼭지점에서 저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그게 만기가 지금부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럼 그분들이 지금 앞에 하신 분들도 지금 빠져나오는데 뒤에 하신 분들은 지금 금리는 또 더 올랐잖아요. 부담은 더 커지고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빠질 겁니다. 빠지는 데다가 또 하나의 또 찬물이 뭐냐, 강남 3구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강남 3구의 입주 물량,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에 3배입니다. 송파구 빼고 서초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2월이죠. 올해 2월에 입주하는 개포 레지던스가 거기가 지금 집이 안 나가요. 가격을 낮추는데도. 그럼 새로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다운되겠죠. 그럼 기존에 그 당시 신축해서 들어간 개포동 아파트들도 많고 거기에 있는 전세 드신 분들이 지금 다 튕겨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포자리 같은 것도 23억 가다가 바로 13억입니다. 지금 반토막인데 그 10억을 어떻게 메꾸냐 이거죠. 그럼 아까 말씀 중에 2030 세대 중에 과감하게 진짜 올배팅한 분들은 튕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물건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바닥을 갈 텐데 그것도 안 터졌는데 바닥을 얘기하는 좀 빠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서 우리 금리 중에 변동하고 고정이 있는데 이 혼합형 대출이라는 상품을 팔았어요. 2017년도부터. 근데 그게 뭐냐면 5년 동안은 고정금리인데요. 6년 차부터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5를 빼면은 2018년도 상승기에 이제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18년도 분들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집값이 좀 저렴할 때 샀으니까 그나마 버틴다 해도 19, 20 가면 좀 높아졌거든요. 그 높은 집값에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럼 그때 분들이 아마 60%, 70%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금리가 6% 되니까 정부에서 던진 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세대는 9억 이하예요. 그럼 9억 이하의 집들은 이 리스크를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경매 물건이 추가되고 입주 물량 늘어나고 역전세 터지고 변동금리로 인해 가지고 9억 이하에 못 들어가는 분들은 10억, 11억 된 분들은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물량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 못했지만 이 두 가지 리스크만도 지금 해결될 기미를 제가 볼 때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세 자금을 정부가 0% 대주지 않는 한은 답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한번 외부 변수하고 내부 뭐 가계부채, 자영업자 이건 차지하고라도 PF 문제까지 차지하고라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에 바닥을 찍겠어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조정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내려왔나 하는 시점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에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 대책 중에 이제 아마 빨리 던질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 가면 한시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때 조금 붙여질 때 주택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부담 진서 균형점이 맞춰질 때 그때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안 움직이면 이건 자산 가격은 다 아시잖아요.
금리가 버티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본다면 설문조사하신 시청자분들이 더 저희보다 샤프하신 거예요. 그거 다 아시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섣불리 시장을 만만해 보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바닥 얘기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외에도 많지만 일단 이 두 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지금 이제 IMF 때 나타났던 굉장히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빠질 거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를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패턴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24년 어느 즈음에 이제 바닥이 오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당수 지역이면 아마 2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왜냐하면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질 거기 때문에 한 25년 어느 즈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관건은 이제 지금 뭐 미국 어저께 이제 미 연준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한 1% 정도 더 올리겠다.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또 아주 소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6.5%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5% 중반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다수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5% 초중반대가 된다면 제가 얘기한 2024, 25년 정도쯤에는 바닥을 논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진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6%를 넘어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아마도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아마 금리를 또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미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 401k라고 하는 이런 연금 제도가 주식이랑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용인이 되지만 너무 심하게 빠지면 이거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바닥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너무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많이 올랐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너무 심하게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지금 6개월 내렸잖아요. 6개월 내렸고 뭐 길게 보면 뭐 1년 정도 됐는데 7년 올랐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1, 2년은 내리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러고 나서 자산 관리 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자꾸 이제 바닥 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더 불안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 놀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놀이가 우리가 이제 어느 기점으로 잡아서 그 변동률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과거에 오른 45%를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이었을 때 150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50이 올라서 150이 됐는데 거기서 30%를 까먹는다는 얘기는 105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30%랑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큰 거란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30%라는 마지노선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정말 뭐 망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런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선택의 그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알겠습니까? 또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V자 상승에 대한 현상을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올라갔어요. 사실은 2008년도인가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바로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취한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뭐 공급에 대한 선택의 문제, 뭐 이런 규제 완화의 어떤 그 지나친 완만한 속도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쭉 장기간 이제 침체가 시작된 거라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장이 어떤 장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지금은. 예, 저도 그러면은 좀 이제 한마디 좀 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문제 부분을 도외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회복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국적인 평균으로 해서 묻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예상하던 것보다 폭이 굉장히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는 저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주변에 뭐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고 할 때 그렇게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심리적 그 차이를 보이지 않던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별로 회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저 설문조사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월 3일 날 정부의 대책 발표가 반영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지금 발표되고 난 뒤에 5일자로 나온 여러 가지 한국부동산원의 그 일부 회복의 어떤 그 하락폭이 일부 완만해졌다는 부분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즉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시장의 실제보다도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들이 이제 그 작용이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가격의 하락폭은 여러 가지 거래가 없는 가운데 지금 그래도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2023년도의 입주 예정 물량은 사실은 서울의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 가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4만에서 4만 5천 호의 물량이 한 해 이제 필요하다, 뭐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작년도의 경우에 2만 한 5천 호 내외가 지금 입주 물량으로 이제 잡힌 것으로 부동산 12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2만 5,729 가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거의 같은 물량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물량 중에서도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도 거기가 강남구에서 전체 물량의 25%가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우리 한문도 교수께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서울로 보면은 사실은 필요한 어떤 수요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한참 우리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보일 때에는 향후에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1순위로 꼽았던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위기 상황이 즉 바닥 확인 부분이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114가 조사한 이후에 23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성된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약 5만 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10만 가구가 넘는 11만 가구가 지금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가 2023년도에 전체 입주 물량이 얼마 나올 것이냐면 35만 가구로 여기 임대 포함해서 35만 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천과 경기도에서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가격이 약세에 있어서 사실은 물량까지 완성된 주택으로서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규제 조치 완화 등과 또 정부의 많은 뭐 대출 관련되는 상품 등을 통해서 충격파를 완화하려고 하더라도 그 충격파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대단히 힘들다. 심지어 지금 저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 시내의 경우에는 서울의 물량보다도 더 많은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준비 중이고요. 당분간에 있어서 물량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바닥 확인이라든지 지금의 불안에서 언제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제가 볼 때는 대상물 즉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고급 아파트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떨어지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의견 좀 드릴 때요. 우리 저 소장님께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요. 지금 공급하고 수요에 맞춰서 말씀 주신 거 뭐 맞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데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 정부 때 2008년 9년도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3.25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거의 2배. 그래도 집값은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제 집값이 이제 효과가 있는가 하더니 글로벌 터졌죠. 터지고 나니까 MB나 미국 일단 금리 인하를 했죠. 아까 우리 저 대표님 말씀 것처럼 경기 침체 갑자기 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MB 정부에서 1년 사이에 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거기다가 규제 완화 대책이 가세를 하니까 아까 저 교수님 말씀처럼 1년도 안 돼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고서 뒤로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규제 완화는 똑같죠. 조건이 똑같은데 금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때 시장 주체들의 가격을 주택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보다 그때는 164라는 아까 숫자가 나왔고 지금은 214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괴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역별 편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MB 때 서울에 강남에 미분양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분양 날 시절에 입주 물량이 12,000세개였어요. 두 개. 딱 두 개 년도가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 4만 호가 아니라 12,000세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도 집값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입주 물량 그걸로 인해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요번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은 요인들이 그때보다 더 하방 요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재건축 어디 호재단지가 팍팍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극히 일부 지역은 뭐 진짜 뭐 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군산 같은 데는 좀 버티고 있거든요. 기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람이 느는데 집이 없으면 그건 버티겠지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대세 하락에 일단은 1, 2년은 갈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 한 교수님은 조금 이제 또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은 저는 이게 뭐 오늘 이 원고에도 보면 양극화해서 막 지방이 굉장히 문제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수치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크지 지방 쪽에 몇 개 도시, 세종시, 그다음 뭐 대전시 또 뭐 어디가 그럴까? 대구가 좀 이제 대구 좀 그렇죠. 대구도 사실은 뭐 하락폭으로 따지면 뭐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보니까 실거래가 지수로 대구가 마이너스 16%, 대전이 14% 하락인데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10%, 16%고 뭐 이러니까 그게 뭐 특별히 지방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인 수준도 사실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정점에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특별히 심각한 그런 문제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겪는 지방의 그런 상황이라는 게 워낙에 미분양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지 않은 시장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는 더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미분양 물량이 뭐 16만 원 이럴 때 대부분이 지방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개선되고 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타이트한 수도권에서의 어떤 현상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문제점은 여전히 수도권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특히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에서의 어떤 급등에 따른 그런 반작이 어떻게 어디까지 나타날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죠? 인천하고 아까 저 말씀 주셨잖아요. 인천은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한 10만 원. 작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2년치 정상적인 물량보다 많은 게 2년 안에 6년치가 나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게 이제 영등포랑 붙어 있잖아요. 인천이. 그러니까 영등포나 강서구 쪽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서울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소지가 있고 수원도 13,000가구 들어와요. 엄청 들어오거든요. 현재도 지금 역전세하고 좀 가격이 하락폭이 큰데 제가 3,000세대인가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가을인가 입주하는 세대들도 임차인을 못 맞춰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13,000세대가 또 튀어나오고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을 풀어준 게 그나마 저는 연착륙을
망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솔직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좀 막기는 힘들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편차가 이제 소장님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저는 대부분이 그래도 이걸 못 면할 거다라는 판단하에 어느 지역은 더 하락할 거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인천, 뭐 대구는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인천, 수원도 그렇고, 평택도 한 7천 개 들어오고, 충남도 한 15,000개 들어와요. 천안 쪽에. 그런 데들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가 물량이 쏠려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런 데들은 진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하락폭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 있는 거는 똑같은데 그 편차의 결과는 저는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